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아나운서 겸 프레젠터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 시간에서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준비할 때 굉장히 막연하실 겁니다.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실 텐데요. 크게 우리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무난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맵 단계인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해보셨죠? 어떤 단어를 적어놓고 그것과 관련된 연상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려보는 그런 마인드맵.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아이디어 발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받았으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떠한 거리낌 없이 다 도출해 내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료 수집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자료가 아니라 어떤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적절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작업이 1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 작성은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글짓기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기억나시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조금 말을 바꾸어서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스킬 들어보셨죠? 클로징 스킬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언부언 한다거나 산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요가 작성이 됐다면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살붙임을 하거나 스토리텔링을 넣거나 사례를 첨가한다거나 이렇게 점점 구체화를 시켜서 탄탄한 내용 구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3단계 구체화이고요. 4단계는 이제 전달력 훈련이에요. 내용이 잘 완성이 됐으면 그걸 잘 전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4단계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은 잘 완벽하게 했는데 그걸 조리 있게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달력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3P라고 해서 어떤 P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4P로 하나의 P를 더 추가했습니다. 뭐가 추가됐을까요? 네, 퍼포먼스라는 걸 저는 좀 넣어봤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예로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오바마의 스피치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를 조금 더 신경 쓴 이런 프레젠테이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마인드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people, 청중을 분석하시면서 개요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대학교 취업준비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겠죠.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시면서 내용을 구체화하실 때에 이 청중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달력 훈련에서는 실습과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 영상 많이 찾아보시면 있으시겠지만 손동작 하나 그리고 시선 처리를 어디에 두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계산이 되고 연습이 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전달력 훈련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5가지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들리는 프레젠테이션. 네, 두 번째는요, 시작! 주고받는 소통의 프레젠테이션. 세 번째는요,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프레젠테이션. 네 번째는요, 청중을 배려하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입니다. 시작! 전문성이 드러나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 5가지를 만족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들리는 프레젠테이션은요, 언어 습관과 목소리와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유독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웅얼웅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소리가 양처럼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음이 좀 안 되는 혀 짧은 소리 혹은 콧소리 여러 가지 언어 습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언어 습관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발음이 안 되고 어떤 목소리가 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있다면 음성 혹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에 따라서 그 소리의 크기나 아니면 파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 중에 어디에 힘을 주죠? 네, 경직되어 있으면서 어깨가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죠? 위에서만 들썩들썩 하면서 짧게 숨을 쉽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떨리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긴장되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그게 바로 호흡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흡이 짧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소리도 어색하게 나가고 약하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목만 사용하는 소리를 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음성 혹사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이라든지 성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증후군들이죠.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이 되면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도 조금은 그 음성 혹사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목이 아픈 사람,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를 계속 소리를 지르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목을 혹사시킨다고 해서요. 그렇게 목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면 음성이 굉장히 듣기 싫은 음성이 나올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목이 계속 아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룰 수 없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발표를 할 때 항상 하체와 배 쪽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지탱을 하고 서셔야 호흡이 편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깨와 목의 긴장감을 다 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소한 것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네,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해줌과 동시에 목이 열리면서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의하셔서 목소리를 한 번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조, 강조, 쉼, 속도와 같은 전달력 스킬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쇼 청산유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조직 내에서의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는 5분간 진행되는데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바꿔볼게요. 네, 강의쇼 청산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조직 내에서의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5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합니다. 네, 조금 다른 게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저 어떤 변화를 줬냐면요. 무미건조하게 읽어내려가는 톤이 아닌 강조, 어조, 그리고 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런 전달력 스킬을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원고를 받으시면 혹은 텍스트를 만드시면 거기에 내가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체크하셔서 천천히 강조해보고 혹은 악센트를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쉬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달력 스킬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잘 들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주고받는 소통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시선 처리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바라보는 것에 어색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상대방 눈을 안 쳐다보고요. 천장을 본다거나 땅을 본다거나 갈 곳 없는 시선을 두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하죠. 그래서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1대1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요. 그 눈을 보기가 어색하면 어디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눈과 눈 사이 네. 미간을 봐야 된다. 또 어디를 봐야 된다고 하죠? 책을 보다 보면 인중을 봐야 된다. 턱 끝을 봐야 된다. 넥타이 라인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무시하시고요. 제가 넥타이 라인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묘한 기분 들지 않으세요? 네. 인중 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는 것 같죠? 자, 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거리가 좁을수록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코나 인중, 턱 끝으로 시선이 떨어지면 어디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엔 눈을 볼게요. 편안하세요? 아니요. 네. 좀 불편하시죠? 눈을 보는데 불편한 이유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보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눈을 깜빡이면서 리액션도 하면서 표정도 같이 가셔야죠. 그래야 상대방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도 특히 어르신들 볼 때, 전 아이 컨택 하고 있는데요. 눈을 보시면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상대방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거리가 좀 멀수록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 주변이나 인중, 코 이쪽을 보면요.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굴 주변을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가까울수록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지금은 한 15분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만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소외를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중이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해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심어놔요. 이렇게 볼 사람을요. 한 명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선을 골고루 주면서 우리 전체가 대화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앞쪽만 보거나 특정한 사람만 보게 되면 뒤쪽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선을 골고루 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잠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두 문장 정도 여유 있게 이야기하셨다가 또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항상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청중을 딱 분석을 해놓고 좀 호의적이신 분들 있죠. 웃고 계신 분들을 지정해놔요. 이렇게 유독 웃고 계시거나 좀 반응 좋으신 분들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편해지고요. 분위기도 더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항상 그룹핑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시선을 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스처는 내가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말을 할 때 너무 경직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손을 좀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근데 계속 손을 돌리는 분들 계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스처는 간결하고 절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왼쪽 어떻게 하실까요? 왼쪽. 네, 손을 할 때 손끝에 좀 힘을 실으셔서 왼쪽 하는 것보다는 예쁘게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네, 이렇게 하시고 제스처는 공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좁은 공간에서 자, 왼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조금 오버스럽겠죠. 그래서 공간이 좁다면 왼쪽으로 가세요. 넓다면 자,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좀 조절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어떻게 할까요? 최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네, 저희 집 가훈은요. 첫째는 성실, 둘째는 믿음, 셋째는 소망입니다. 제스처를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초등학생 같지 않나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 가훈은요. 첫째는 성실, 둘째는 믿음, 셋째는 소망입니다.
나머지는 시선 처리로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슬라이드 한 장에 제스처는 몇 번 정도 쓰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 그리고 중간의 전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도입, 전개, 결말 기억나시죠? 자, 도입, 전개, 결말 중에 어디가 제일 재밌어야 될까요? 네, 도입이 가장 재미있어야 뒤까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면 집중을 끝까지 못하겠죠. 도입 부분이 가장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전개 부분의 핵심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조미료와 같은 역할 하셔야 되고요. 그땐 중요한 것이 인사하기 전에 청중과 시선 교환을 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말 걸었잖아요. 대학생이세요? 몇 학년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입 부분은 핵심 메시지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 관계 형성,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도입, 전개, 결말 중에 어디가 제일 탄탄해야 될까요? 내용이요. 네, 전개 부분에 핵심 메시지나 아니면 주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전개 부분을 구성할 때도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핵심 메시지 1, 2, 3 정도로 하셔서 그 전개 부분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말 부분 여러분들 많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다 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가 결말은 아니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결말에 넣으셔야 전체적으로 도입, 전개, 결말이 완벽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짧아야 될까요? 도입, 전개, 결말 중에? 결말이요. 네, 도입이 가장 짧아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무 긴 메시지를 남기면요. 무엇이 핵심 메시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개 부분을 정리한다면 키워드 중심에, 그리고 어떤 나열식의 이야기들이 아닌 사례와 경험담을 좀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계속 길게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뭐가 중요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 언어라는 것은 청중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웰던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웰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고기의 굽기는 어느 정도, 뭐 육즙이 흘러나오는 정도에, 혹은 잘 익은 정도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셔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개 부분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징에서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던져보시면 여유 있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크게 도입, 전개, 결말로 내용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질문법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저녁 굶으실 건가요? 네.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네, 아니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폐쇄형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분께 여쭤볼게요. 1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죠? 이런 식으로 뭔가 주관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것을 개방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터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 개방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예, 어색해져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폐쇄형의 질문부터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더 나아가서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가 어려우세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시죠?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어체와 구어체인데요. 문어체는 말 그대로 책에 쓰여져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요. 구어체는 그것을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뭐뭐 하여서, 뭐뭐 함으로, 뭐뭐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문어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구어체로 바꾸셔야 됩니다. 뭐뭐 했습니다, 됐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뭐뭐 했는데요 라고 가볍게 요체를 쓰셔도 되고요. 뭐뭐 함으로를 뭐뭐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구어체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네, 표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꼭 지양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튼, 어쨌든, 인간적으로,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시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 있죠. 제가 진짜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 좀 지양하시고요. 부정적인 표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발표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요. 까먹었네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런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 애매한 표현, 간투사 지양하셔서 전문성이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문이 막힐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법을 좀 전해드리면 뉴스 듣다 보면요 반복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뭐뭐 할 전망입니다. 기추가 주목됩니다.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서술어들을 입으로 익혀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거기에 서술어를 적절하게 치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지? 머리를 극적이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브릿지 멘트라는 것들을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넣어보셔야 간결한 진행이 됩니다. 전문성이 훨씬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점점 더 발전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방송 프로그램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쉽게는 예능 프로그램 생각해 보시면 무한도전 한번 떠올려 볼까요? PD로서 전체 PT 내용을 기획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엔지니어로서 장비나 어떤 환경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내용 구성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행자로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총체적인 어떤 예술의 합작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계별로 내가 부족한 것부터 쌓아가시면서 훌륭한 프레젠터가 되시기를,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멋진 프레젠터로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이 면접이나 어떤 스피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목 관리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긴장을 하면 좀 목이 막 이렇게 딱 목소리가 막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평소에 좀 목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복식 호흡 짤막하게 했었잖아요. 그 호흡의 그 요점은 긴 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어요. 그걸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하루에 제가 9시간 넘게 강의할 때도 많거든요. 9시간 넘게 강의를 해도 목이 안 아파요. 목에 자극을 안 주고 호흡에 자연스럽게 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가를 할 때나 필라테스 이런 운동하실 때 호흡법 배우시죠. 상체 긴장감 빼고 하체로 혹은 단단하게 지탱하고 서서 하는 호흡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아시겠지만 도라지 많이 챙겨 먹죠. 그래서 도라지나 배즙 이런 것들, 도라지 환 이런 거 챙겨 먹는 것 같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는 꼭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달달한 커피, 침을 많이 고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녹차는 마르게 합니다, 입을.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발표 앞두고는 음료수를 좀 삼가시고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건조할 때는 저는 아직도 수건을 적셔서 좀 머리맡에 널어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날에는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손수건을 이렇게 둘러놓고 자는 그런 사소한 것들 챙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뭐 지금까지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뭐 성대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스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대학생들을 강연이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는데요. 어떤 격려의 말이나 어떤 위로의 말 혹은 희망의 말을 던지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요즘 취업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지금 10년을 넘게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는 일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극을 받게 되면서 내가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쟁취한다 라는 말이 있죠.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멋진 프레젠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